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맞는 새해지만 올해 제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생 회복은 물론 전국 체전 준비도 해야 하고 수입 개방과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 제주 도정 마지막 해를 맞아서 가치적인 성과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오늘 KCTV 신년 대담은 2026년 주요 현안과 도정 구상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과 새해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힘든 과정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고 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도정도 저희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잘 축적되고 민선국이 새롭게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루는 소중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2026년 올해 지사님께 굉장히 각별할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민선 8기가 잘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하고 또 공감대를 얻으면서 민선 9기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관광산업의 도약 이 두 가지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도정을 안정적으로 저는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화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야 되고 AI, 디지털 대전환에도 대비해야 되는 등 상당히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정이 준비했던 비전 체계를 새롭게 하고 또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해가 바로 올해 2026년이다. 그래서 2026년에 5년 후 미래, 10년 후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대전환의 해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돌아보시면서 네네. 잘한 점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꼽아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달성했다라는 것 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감귤이 이제 4년 연속 1조 원대를 이제 돌파했고 1조 3천억을 돌파했는데 밭작물도 1조 원이 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밭작물과 감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수급관리연합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생산자 중심의 수급 조절 정책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또 농협 조공 법인을 통해서 다양한 유통 질서를 유통 시스템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 디지털 센터를 만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저는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것을 디지털 플랫폼을 더욱더 고도화하면서 또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앞으로 6조 원 시대, 7조 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도 지난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올 들어서는 20% 가까이 지금 지난해 동기 대비 관광객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힘을 주기에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관광으로의 전환 그리고 체류 일수를 단기 체류에서 장기 체류로 전환시키는 것, 즉 런케이션이나 워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체류로 변화하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면 제주 관광의 매력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산업에 기반해서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선두에는 민간 우주 산업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이것을 떠받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급물살을 타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도 이제 통 크게 지원을 하겠다 그러고 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도 이제 이전을 약속해 주면서 네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게 이제 기초단체들까지 이제 막 달라붙고 있어요. 네네네. 예. 제주도의 이제 기초단체 부활, 이제 네네. 행정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네네.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의 입장 변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반대로 간다는 예. 데는 이제 동의하기 동의하지 어렵고요.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5국 3특 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전제 조건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 통합을 하는데 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행정 통합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기본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 체제에 있어서 통합으로 가든 분권으로 가든 기초는 저는 필수 불가결한 필수다. 요소다라고 이렇게 전북과 충남에서 아니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기초가 있죠. 예. 기초가 있는 과정에서 네. 이것을 묶는 거죠. 묶는 광역끼리에 거. 묶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초는 없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거죠. 않고. 그럼 뭐 네.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도 출범했지만 기초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했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는 근데 기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통합으로 가더라도 기초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저희도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광역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섬적인 상황을 무리하게 다른 지역과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전라남도로 복속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죠. 경상남도 통합돼야 되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독자적인 분권 모델을 더욱더 강화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기초자치도를 폐지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예. 이제 성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20주년이 맞는 해인데 그동안에 7단계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해왔고 그리고 5,300여 건의 권한이양을 제주가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필수 국가 사무를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우리가 권한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3월 달에 도의회에 이제 포괄적 권한이양과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5국 3특 체제에서 제주도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도 개선, 분권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요. 네. 이것은 저는 차후의 개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와 그리고 분권의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제주가 제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우리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 주권을 확대해가는 정부 기조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정부의 또 이런 통합 기조 때문에 혹시나 공공기관 이전 같은 데서 제주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들으시잖아요. 네, 뭐 이제 저도 같이 듣고 있고 최근에 제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5국 3특 과정에서 도민들이 걱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와 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마사회,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사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경마장을 갖고 있고 또 경주마 육성목장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마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의 수준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도 통합이 가속화된다 하더라도 전혀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도에 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에 와줄 것을 요청을 하는 거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주공항이 김포공항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제외한 다른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간다면 그건 당연히 저는 제주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이제 저는 계속 강력히 어필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는데도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이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네. 4.3 외국 정당 현수막 법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최근에 아주 강력하게 행정 대집행을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2달 후면 이제 4.3 추념일이 있게 되면 네.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는데 네. 이 4.3 왜곡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네. 분명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는 지난해 네. 이제 행안부에서 그 불법 현수막 대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네. 법률 개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네.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불법 현수막을 강력하게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네. 사상과 관련된 왜곡 또 폄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입법이 통과되게 되면 더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고요. 지난번 대통령님 주재 이제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대통령님께서도 이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 거짓 왜곡 현수막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관광지인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관광지, 글로벌 관광지인 제주에 이런 현수막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용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이 설치가 제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3일에 네네. 4.3 희생자 이제 봉안식과 신원 확인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우리가 유해 발굴 사업을 해왔고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이제 가게 된 확인된 유해가 154구가 됩니다. 그런데 154구 유해는 아직도 못 찾고 있다는 얘기고 또 발굴도 안 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그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되신 분 세 분이 유해가 수습이 되어서 신원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 대구 형무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되었던 희생자 중에 2구가 신원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그 공항에서 유해 발굴됐던 분들 중에 2분의 유해가 신원 확인이 돼서 즉 7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되어서 봉안식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원 확인과 관련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팔촌 반계 혈족까지 예를 들면 외손자, 조카까지 체혈을 확대했을 때 신원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더라. 이런 점은 앞으로 육지에서 행방불명된 또 제주도 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 확인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걸 확인했고요. 또 다행히 최근에 이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 3기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월 말이면 출범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육지에서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신원 확인 작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에서 장애인 체전도 열리고요, 전국 체전도 열리게 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그 전국 장애인 체전을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유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체전을 통상적으로는 일반 체전, 전국 체전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통 전국 체전이 10월 달에 있었고 장애인 체전은 그 한 달 뒤 11월 달에 했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히려 더 추운 날씨에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우리는 장애인 체전을 일반 체전인 전국 체전보다 한 달 앞당겨서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9월 달에 장애인 체전을 먼저 하고 10월 달에 전국 체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체전이 먼저 개최된다는 소식을 대한장애인체육회나 우리 또 장애인 체육 선수단 또 감독들, 가족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경기력도 향상될 수 있겠다는 것, 그리고 일반인보다 우선 장애인 체전이 전 국민적으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저지도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네. 매우 고마워하고 있고 네. 또 일반 장애인 체험 때보다도 네. 더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고 응원과 또 선수단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경기도 한번 운영해 보고요. 네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지금 네.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네.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네. 8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정체전 기획단이 지난해부터 조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 네. 네이버 네. 이런 관련 기업 단체들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디지털 체전으로 네. 또 로봇 체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NFT 기반의 메달 수여와 경기장 관람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최초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특히 로봇산업진흥원과도 이제 개폐의식과 관련돼서 로봇의 참여를 통해서 로봇이 와서 이렇게 상도 주고 이제 이런 그런 게, 게 연출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성화봉송 같은 경우에도 네. 로봇과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또 연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체전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네. 제주본부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네. 1차 산업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냈습니다. 네, 네. 우리 1차 산업이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네, 되고 네, 이게 이 당면한 과제가 됐는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우선 지금 현재 이제 아까 제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생산자 중심의 이제 수급 조절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업 디지털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 시스템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농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직 과수 분야와 이제 월동 채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폭염이나 열대야가 지속되는 기간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견디어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맞는 품질이 개발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가을향이나 달콤이나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망감류를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 시대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제 육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 당근이나 브로콜리, 월동무 이런 부분들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 우리 농업기술원을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나간다면 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알리백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까지는 이제 알리백 계란, 알리백 우유, 최근에 이제 알리백 감귤까지 생산해내는데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닐하우스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잠재적 그 하드웨어를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추세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나간다면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2035년에 달성하고 그에 맞춰서 1차 산업에 대한 대비도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종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겠고 이제 아리백을 통해서 비용을 낮추는 문제도 해결을 하면 될 것이다.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감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미 이제 들어왔고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이제 대략 킬로그램당 9,000원에서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우리 망감류하고 보다 다소 높거나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우리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과 또 이제 생산자 단체들과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절한 수급 조절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네.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급 조절 정책으로 대략 10,000톤 가량을 네. 매치 사업을 통해서 네. 조절을 해놓고 있고 네. 이게 시장에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축산식품부에서 감귤을 할인 품목으로 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 같은 경우에도 이 망감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인데 37,000원, 7,500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만다린이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오고 네. 있습니다. 즉 그리고 냉장 보관 상태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대략 상당히 상당한 부담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공세를 펼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제 제가 검역 당국 관계자들도 만나서 병해충 유입과 관련돼서 또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병해충이나 잔류농약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 차원에서 좀 체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 얘기로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예, 정부와 또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부양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체감적으로는 아직도 어렵다 하는 말들이 네네. 많거든요. 올해 2026년에 우리 경기 부양 대책 핵심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민생 경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어떻게 하면 건설 경기의 부양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이 히트펌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린 건축 리모델링으로 확장하는 것.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건설 경기를 네. 조금 더 진작시켜 보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히트펌프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이제 전기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부담, 국비 40%, 지방비 30%, 개인 30%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히트펌프 보급 지원 사업이 이제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히트펌프 보급으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냉난방의 효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패시브 공법을 도입해서 창호도 바꿔주고 바닥재도 바꿔주고 이 틀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대략 30에서 50%가량 냉난방비를 줄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건설 주택 경기를 조금 더 부양시켜 보자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기금이나 관광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을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풍력 공유화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부양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나오니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래도 대형 SOC 사업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아쉬운 얘기를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원래 그 제주 외항 개발 사업이 이제 대형 SOC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신항만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민간 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6월부터 관광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대략 1년 정도 올해 6월까지 이 흐름이 지속되게 된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조금 더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 도정의 대표적인 미래 전략 산업 중에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우주 산업, 또 UAM
네. 도심 항공교통 사업 이런 것들인데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U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조비 에비에이션과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는데 가망 인증 단계 마지막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비 입장에서는 좀 빨리 와서 실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러려고 하면 이제 법규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지난해 이제 시범 운영 지역 지정 이제 시범 비행 지역 지정 이런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지켜보고요. 지켜보고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 시스템이 이제 1천억을 투자해서 제주 하나 우주센터를 준공했고 원래 100기 정도의 위성을 제조하고 제조 생산 제주 안에서 발사하고 관제 하는 시스템을 이게 우주 산업의 전주기 시스템을 제주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컨텍이라는 제주에서 성장한 우주 스타트업 기업은 2023년 10월에 상장을 했고 올 4월에 ASP 센터라고 해서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센터를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11개의 우주 안테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비짓 방문자 센터도 지금 같이 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자읍 덕천리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도 우리나라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든 위성을 관제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우주항공청과 제주도가 업무 협약을 한 내용은 KPS라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지상 시스템을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즉 하나우주센터가 들어가 있는 바로 앞에 조성하기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3조 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KPS 위성항법 시스템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이쪽 제주에 투자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전자통신연구원과 6G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대략 200명 가까이 고용이 창출이 되었고 여기에서 68%가 제주 출신으로 또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금 도민들이 아직도 분산에너지라는 말에 낙서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지금까지는 이제 전력 개통에 대한 운영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발전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는 한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을 하시는 민간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풍력 발전을 하시는 또 마을 발전 사업자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력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V2G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V2G 전기 자동차를 지금까지는 충전만 시키는 데 썼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방전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전할 때 쓴다는 얘기는 전기값이 비쌀 때 실시간 전력시장 거래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기를 자동차에 보관을 해뒀다가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카 렌트카가 중심이 돼서 이 충전과 방전이 되는 V2G 실증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 이 V2G 차량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일반 도민들도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게 되는. 즉 여기에는 이제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 사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전력망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자동차를 또 V2G 차량을 갖고 있고 그러면 충전도 시키고 ESS 저장 장치가 있게 되면 저장했다가 전력 요금이 오를 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눠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즉 분산에너지라는 것은
한전이 독점했던 전력망 운영 계획을 누구나 발전 사업자가 예. 개인 발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제주도민들에게 부업할 수 있는 길이 그렇죠.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리백을 계란을 감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비닐하우스 곡간부에 상층부에다가 그 필름형 태양광을 깔아서 발전을 시켰고 ESS 에너지 저장을 저장했다가 히트 펌프를 통해서 냉난방을 통해서 네. 하우스 감귤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알리백 감귤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우스를 가진 발전 사업자 네. 농부지 않습니까? 네. 이 농부도 발전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도 발전 사업자, 도민 누구나 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이 분산 에너지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제주도는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남아돌아서 이제 출력 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를 쓸 곳이 많아지게 되면 네. 출력 제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문제 않습니까? 해결이 되는 그러면 거고. 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용이든 숙박업소든 네. 모두 다 히트펌프로 바꿔보자. 전기를 에너지로 해서 냉난방을 해보자. 그러면 재생에너지 지금 발전사비가 50%돼 있는데 지금 현재 22%만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남는 전기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여건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도민들에게는 낮은 가격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네. 전기를 쓸 수 있고 또 히트펌프를 통해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또 기업에게는 또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게 되고 알리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 단계가 언제쯤 올까요? 이미 이제 원래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5년 내에 이게 보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 시스템을 가파도에서 네. 우리가 기후에너지 환경부하고 지금 탄소중립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을 가파도에서 7년을 시켜보겠다는 거고 이 가파도의 실험이 저희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요, 좀 이게 매운맛이 있는 질문인데 네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미래에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보거든요. 네. 청년들을 만나보면 좋은 일자리를 달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게 좋은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예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반도체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게임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우주 관련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다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이미 제주 수출의 60%를 점유하고 있죠. 네. 그리고 네오프리라는 게임 회사는 1년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민간 우주 산업도 시장도 이제 커지고 있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새로운 신산업의 영역으로 이미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감귤 산업 대를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저 싫어요. 반도체 일하고 싶어요. 우주 산업 일하고 싶어요. 영상 일하고 싶어요. 미디어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20, 30대 청년들의 니즈는 이미 그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미래 산업이 네.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미 네. 실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용기를 주고 또 이제 북돋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관광 산업도 짚어보겠는데요. 네네. 1월에 벌써 100만을 네, 돌파했다는 돌파했습니다. 소식도 네. 들려오고요. 올해 제주 관광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저는 뭐 1,400만 명 이제 넘어설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양이 아니라 네. 질인 시대로 네. 이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류일 수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단순 관광이기 때문에 2박 3일, 3박 4일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네. 어떻게 하면 주 5일 동안에 있게 할 것인지. 그런데 워케이션 이제 참여했던 분들을 보면 이들의 소비가 네. 일반 관광객들의 소비보다 더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와서 워케이션 일과 휴식을 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하는 소비 구매력 예. 이런 것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케이션의 형태로 또 런케이션의 형태로 체류 일수를 좀 늘리게 할까. 예를 들면 최소 5일, 네. 그 다음에 2주간, 네. 한 달간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케이션과 런케이션을 대단히 확장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도 좀 더 투입하고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통해서 네. 효과를 받듯이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네. 내국인 관광객 대비 외국인 관광객 카드 매출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관광 우리가 최고 많을 때 300만까지 갔었는데 네. 원래 300만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그 갈등, 또 고환율 네. 이런 상황은 제주 관광이 오히려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용 태세를 좀 잘 갖추고 그다음에 아까 워케이션과 런케이션과 같은 장기 체류 프로그램 네. 그리고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디지털 관광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개편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충분히 좋은 성장을 이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복지 정책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올해 제주도 예산의 25%가 복지에 맞습니다. 쓰게 됩니다. 예. 뭐가 달라지는지. 예. 민선 8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복지 예산 25% 네. 확충이었는데요. 그것을 2026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달성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복지 정책 중에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주 가치 돌봄 우리가 1577에 9110이라는 이제 가치 돌봄이 이제 13,000명의 이제 정책 수혜자가 발생할 만큼 단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네.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100%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까지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 대략 780만 원 정도 소득 이하는 전부 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도 이제 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제주가치 돌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제주 지방정부가 다가서겠다는 것이고 이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저는 순우름 돌봄 공동체 사업인데요. 일종의 양육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공동 양육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 지난해만 105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는 200개 팀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는 이 순우름 돌봄 공동체 공동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갖는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동 돌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세 팀 이상이 이제 세 가구 이상이 모여서 돌봄을 하게 되면 그 돌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돌보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실제 출산율의 제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200개 팀으로까지 확대해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손주 돌봄 수당인데요. 벌써 다 찼습니다. 벌써 다 차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를 돌봤을 때 1인당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이제 지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주형 건강주치 사업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해 아닙니까?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그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12세 미만의 아이들, 예.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든지 건강주치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6개의 읍면동과 1개의 동에 대해서만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줍니다. 예. 그래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지난해 연말까지 4,000명 가까이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등록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본인의 건강과 관련돼서 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학제 팀이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의사와 상담을 하면 앞으로 내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운동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다 의사 한 분이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전문가들이 이 건강주치의 내 영역에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는 어떤 방식으로 네. 운동을 하시라. 이분의 특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병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의사와 조율을 해서 가르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단 관리는 영양사가 또 의사와 협업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적게 드시고 많이 드시고 뭐 이런 식단 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또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예. 종합적인 건강 관리 지원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또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가 이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께도 만나서 이제 요청을 드렸고 보건복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사업에도 들어가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이제 실험이었다면, 작년에 모집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해가 되겠고 이제 상급 종합병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평가 기준이 아직도 까다롭긴 한데 까다롭습니다. 올해 제주도가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6월부터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신청받고 평가받게 되죠. 절차가 12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아마 근데 좀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걱정했던 게 권역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서울과 붙어 있어서 이제 뭐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었는데요. 안 되죠. 지난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권역 분리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에 이제 공고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권역 분리로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내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제대학교 병원이나 또 한라병원 측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게 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도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는 게 일단은 목표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제주도의 병원이나 한라병원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혹시 분산 지정도 가능한 겁니까? 글쎄 뭐 저는 뭐 그 방법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응급의료 체계 혁신을 단행하면서 응급의료 지원단을 만들었고 저희 도내에 있는 6개 병원과의 협업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의료기관이 이제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저희대학교 병원, 한마음병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병원, 중앙병원, 이제 한라병원이 있는데 이 6개 병원이 이 응급의료 지원단의 컨트롤 타워 내에서 서로 협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6개 병원의 업무 협조가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전에는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지정했는데 지금은 이 구급대원이 응급의료지원단의 응급의학 박사님과 연결이 돼서 어느 병원에 전문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응급의료지원단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공공의료병원들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다 골고루 분산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특히 저희대학교 병원과 한라병원 간에 협력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직을 서는 거나 또 이런 부분들도 협력을 하게 되면
서로 쉴 수 있는 또 여건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협력 체계가 갈등을 통해서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잘 유지되기를 저는 희망한다는 점에서 아까 분산과 관련돼서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게 논란 끝에 네네. 동광로 우리 버스 네네네. BRT 사업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연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BRT 사업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제주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정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중앙로 BRT 사업입니다. 아마 원희룡 도정 때 진행이 됐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때는 상대식 정류장이라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른쪽에서 타고 내려올 때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다시 내리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류소가 양쪽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인도폭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를 베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섬식 정류장인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의논을 했더니 대광위에서는 그럼 이 섬식 정류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검토를 했는 거고 그와 관련된 법규가 정비되고 양문형 버스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겁니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건 국토교통부 사업이죠.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그 모든 지침이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60%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버스를 지금 3차로 중에 1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주고 있는데 3차로까지도 버스가 다닐 수밖에 없는 서광로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에서부터 이제 법원 사거리 이쪽은 시외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로가 버스로 점유되는 일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었던 건데 여기는 서광로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3차로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2차로만 자가용이 이제 통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들이 좀 불편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양 로타리에 대한 우회 차로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광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개선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이제 수습이 되는 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차량이 버스 1차로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동광로에 대한 사업은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칭다오 화물해상 노선을 둘러싸고요.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니 말아야 하니 논란이 많은 거 지금 전에 듣고 계실 텐데 행안부 유권회석은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이시고 만약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은 받을 의향은 있으신 거죠? 당연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돼서 손실 보전의 문제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또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법제처를 통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또 따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물가 논란에 계속 휩싸여 왔고 우리는 또 관광 중심지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광지로서 고물가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성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또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공산품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입이 되고 다시 또 한국에 있는 국내 물류망 항만을 통해서 다시 제주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는 고물가 논란의 구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직수입하는 걸 통해서 고물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고속도로를 뚫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만 당장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후쿠오카에 갔다 왔는데 거기 항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6위에 해당하는 항만인데요.
그 항에서 후쿠오카에 있는 그 항만에서 칭다오도 가고 상하이도 가고 네. 싱가포르도 갑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저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노선에 제주가 걸쳐 있습니다. 음. 근데 다만 우리는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든가 트랜스퍼 크레인 같은 이런 물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60년 가까이 돼가지만 예. 아직까지도 화물선석이 없다는, 제대로 된 화물선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항만 건설 계획에 물류 시스템, 화물선석을 확보했고,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물류 시스템, 국제무역의 물류 시스템에 제주가 놓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요. 네네. 예, 당 내부 일부에서 네네. 예, 비판과 공격이 네. 많습니다. 네. 아프지 않습니까? 뭐 가끔 아프기도 하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평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예. 제주의 공약 이행률을 높게 평가하는 것, 예. 이건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의료 혁신 체제와 관련돼서 최우수 단체로 지정을 받고,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민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과정에서 충분히 더욱더 예. 소통이 강화되고 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네. 우리 사회가 우리 도정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도정이 성공해야 도민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도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2026년을 맞아서 네. 우리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저희도정은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축적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맞이해서 탐나는 전 20% 적립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1인당 14만 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탐나는 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신년 대담을 통해 2026년 제주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올해는 도정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서 도민 모두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